20분 드렸거든요. 오늘 주제는 유신체제와 중화학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한국 현대사를 쭉 수요일 내지 수요일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신체제가 등장할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재수를 할 때 유신헌법, 유신체제 그거를 이제 72년도죠. 10월 17일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담화를 보고 그때 저 민청항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철동 그 민청항해가 구속되고 이런 걸 보고 학원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산학과를 갔습니다만은, 전남대로 그 당시에 산 증인입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개헌하고 유신체제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중화학공학을 추진할 때 저분이 여전히 무리를 하는가, 그런 솔직하게 무슨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72년, 74년, 3년, 4년에 계속 조치가 실시되는 것이 뭐 사체 동결이다, 경제적인 그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어린 나이로서는 그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강철 같은 의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언론도 반대하죠, 야당도 반대하죠, 학생도 반대하죠. 그래서 장기 집권의 어떤 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 65년도에 한일 협약, 한일 국교 정상화가 없었다면, 또 유신체제의 명분인데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 6년 전에 베트남 갔다 오고 유럽 10개국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을 미국에도 좀 있었고 해서 중국에도 한 3번, 4번 가서 한 전 세계를 좀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자가용이라든가 고층 빌딩이라든가 24시간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고층 빌딩이 있고 이런 나라, 화장실이 있죠, 거기 휴지가 있죠, 장애자를 위한 전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가 생겼네요. 없어요. 지금 다시 또 우리 아들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터키 이런 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7분 전에 65년에 그 데모 속에서, 그 일본이라는 벌벌벌 외고 말이죠. 난리를 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자. 우리의 적은 이 아시아의 공산주의다. 그렇지, 미국,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야 된다. 바로 그 정신으로 한일 삼각동맹관계가 결성이 됐고, 그것이 70년에 대한민국의 이 번영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중화공업이 이 뭐냐, 무거운 중자, 무거운 중공업 플러스 화학제품이죠. 이 중화공업인데 이게 뭐냐, 생각이 나눠서 여러분들 60년대 말에 구로공단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줌마들이 이거 머리를 깎아가지고 가발 장사를 했는데, 뉴욕 맨하탄에 가서 가발을 할 때 처음에 $10, $20, $30, $50 해서 막 올라가다가 한 5년 하다가 덤핑 안 된다. 그리고 과다한 경쟁이 붙으면서 이 가발이 똥값이 됩니다. 그리고 미 의회가 이 덤핑 수출을 규제를 하죠. 여러분, 신발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가방, 이 가발, 이거 먹고 사는 게 피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화학공업을 가게 되는데, 철강, 조선, 자동차, 금속, 기계, 과학, 섬유, 이것을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8개 제작 산업은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제철소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철소 일본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데
일본 친일본 제철이 대한민국이 뭐가 이쁘다고 자본은 8억 불, 예? 청구권에서 8억 불을 얻어냈습니다. 자, 돈만 가지고 지금 포항인 제철로서 있습니까? 누가 기술을 대줍니까? 누가? 그래서 박정희 씨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10번 이상을 일본에 건너갔는데 일본 신일보 제철의 사장 중국 집에 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 하면서 그것은 그 박태준 씨의 그 1000페이지가 넘는 그 회고록에 소상히 기억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미국의 백업이 없이는 미국이 시장을 개방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본의 달러와 일본의 기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이런 엄청난 무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65년대 그 한일국해 정상화, 70년대 초에 중화공업이라는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 그거 없어도 민중들이, 노동자들이 어찌하면 되겠지. 첫날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또 그 다음에 많은 문재인 해가 쭉 정치인들 보면은 이 중화공업을 국민이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이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요? 김종필이가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결국은 이 60년대, 70년대에 이런 대통령의 두 가지 결단으로 오늘날 우리는 국위 영광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 70년 동안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그런 업적을 지금 왕창 까먹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시대에 대구 사범학교 나가서 문경입니까? 그게 초등학교에 교사를 하다가 자기 그 형의 친구한테서 군대 가라 해서 이제 만주군관학교로 가고 그게 성직 우수해가지고 일본 육사에서 가서 일본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델은 일본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사회부의 꿈은 대한민국을 제2의 세컨 차이나 제2의 중화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 500년 조선시대의 양반개국이 있죠. 근데 그것은 토탈 완전한 실패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조선의 패망입니다. 그러면 30년대에 청년 박정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왜 조선은 망했느냐? 일본은 왜 이렇게 이 대국이 되었느냐? 거기에는 명치유신이 있었고 명치유신을 추진했던 사무라이들이 있더라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러구미 아닙니까? 이릉방문.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선이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의 목표는 뭐냐면 세컨 재팬 제2의 일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명치유신 이름을 따서 유신체제를 만든 것이죠. 이 당시에 그 유신체제의 그 등장 배경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이미 수출 위기가 진행됩니다. 선진국이 대한민국의 덤핑 수출해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후진국끼리도 경쟁이 심해지고 노동집약적 경공업 수출이 한계에 복잡하게 됩니다. 가발 장사가 옛날에 50% 30%인데 이제는 $5, $10 주도 안 산다는 이야기 똥값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중화공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느낀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안보위기,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68년 1월 25일 날 지금은 몽사가 됐지만 김신조 청와대 기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신조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거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죠. 또 69년도에 삼성계를 하면서 71년도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김대중한테 혼쭐 났죠. 그래서 김대중이라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식은땀을 쫙 흘리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성기업 해가지고 72년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김대중한테 이렇게 고전을 했느냐. 백성들은 그렇게 1차, 2차, 3차, 5개년 경쟁력을 이렇게 하고 고속도로 깔고 포항자철해서 선진국가를 갈라 하는데 국민들은 뭐가 좋다고 김대중에게 이렇게 많은 표를 주느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70년대 70년 7월 25일에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휴전선에 있던 이 제7사단 2만 명을 한국 정부에게 말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어떤 악연이라면 뭐 좀 약간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닉슨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약간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뭐냐면 닉슨이 아이젠하워 시절에 부통령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 케네디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닉슨이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일본에 가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서울에 왔는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뭐냐면 그 푸대접 이야기는 저희 우리나라의 최연석 외무부 장관 했던 그 당시에 외무부 장관 이동원 장관의 회고록, 책 이름은 대통령을 그리며 그 회고록에 나오는데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자, 닉슨이 왔습니다. 김포공항에. 그런데 닉슨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붉은 카페트 쫙 깔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동원 장관에게 어이, 당신 알아서 좀 닉슨 대전에 처리해. 이래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동원 장관은 닉슨을 만났을 때 얼굴이 노랗게 됐더라. 닉슨이 섭섭해가지고. 왜? 이스라엘과 일본에는 닉슨이 장차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극진히 대접을 하라 해서 국가 원수의 대접을 한 것이 이스라엘과 일본이었습니다. 자, 한국이 나를 무시해? 닉슨이 이래 된 겁니다. 자, 닉슨이 여러분 대통령 됐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똥 죽타버려요. 내가 조금 이렇게 케어를 안 했는데 닉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과 만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자, 리차드 닉슨은 한국에서의 푸대접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만났느냐? 여러분 저 샌프란시스코입니까? 어제 문학다리 호텔 알지 않습니까? 호텔에 당신 박정희 여기 와 이렇게 해가지고 백악관 초대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후진 호텔에서 닉슨과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닉슨은 박정희 대통령을 물먹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전방에 있는 7사단을 빼버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물을 먹였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50억 달러니까 방위비 부담해달라 무기를 사주니까 이제는 방위 분담금을 해놔가지고 천문학적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이거 안 풀어주면 미군 철수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사파들 좋아하죠. 그 좋아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김일성의 같은 전략에서. 근데 우리나라 안보를 지금 빵꾸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번 10월 26일 날 우리 조홍 대표가 대표께서 지금 미국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엉망인데 이번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세미나에 CSIS 미국 싱크탱크 미국 학자 두 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학술원에서 최종원 학술원에서 학술회의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불을 피고 집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선 회복해야 되겠다. 두 번째,
노벨 평화상을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뭐 단거리든지 장거리든지 이렇게 사도 이거 뭐 옛날에도 이런 거 뭐 해서 우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 유지해 하면서 시간을 질질질질 끌면서 지금 유권자에게 이게 이제 이렇게 김정은을 노리겠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근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아시아를 한번 싹 방문하니까 한국에 무기 팔아주고 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오죠.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 벌어지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닉슨도 박정희 대통령을 연덕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68년도에 김신조 청와대 기습 남침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당시에 며칠 뒤에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원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에블로 납북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가운데서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그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어찌 됩니까? 유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독자적으로 이 방어태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결국은 79년도에 12.6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71년에는 그 전에 정태일의 문신 자살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 정태일 동상이 청계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상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공권력에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 공권력하고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죽고 사는 거 너무 크게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오시네. 거창양면 합사 사건, 뭐 잘했다고, 누구 잘했다고, 5.18처럼 크게 뭘 기념을 한다고 난리를 벌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은 철강, 기계, 전자, 화학공업, 조선 이 철금속 6개 전략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런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공무원 반대, 언론 반대, 학생들 반대, 야당 정신 반대.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90%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에 대한 동상이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 세종대왕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나라가 다른데. 네? 이승만 박정희 동상 없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5만원짜리 신문, 10만짜리 집회 하나 없죠? 5만원짜리 심사임당이 대한민국 누가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조회.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하공으로 가야 된다 하니까, IBRD라든가 이런 IMF, 세계의 금융을 잡고 있는 세계은행이라든가, IMF 이런 데 가서 돈 좀 달라 그러고 이거 사업 설명을 하는데, 특히 IBRD, IMF,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대한민국은 가발 장사하고 옷가게 해서 옷 좀 팔고 경공업으로 해서 노동력 지방으로 해가지고 살지 이거 무리하면 안 된다. 당신들 철강, 조선, 자동차 안 된다. 노동력 풍부하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라. 기술이 있어 달러가 있느냐? 말이 맞죠? 이건 뭐냐? 이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중하고 하면 시장에서 경쟁이 되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적인 너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중하공업에 대해서 반대 공착을 하게 됐는데 특히 그 제2차 경제 5개년 계획이 67년부터 71년 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동 집약형 수출 가공업이 불공업 단지로 해가지고 이 석유라든가 옷값, 라디오, 전구 이런 소비재 공산품 가발을 통해서 했지만 이것으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이런 거야. 왜?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덤핑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중화학공업을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반을 깔아야 되겠다. 첫째 중화학공업 기반을 까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 소독을 방문해서 독일 고속도로를 시찰해서 아우토반 이걸 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9번인가 10번 방문했죠. 그러고 지금 동남아시아 3개국 갔는데 외국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근데 뭘 구경하고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토반이라다가 독일 가서 일본 가서 고속철도다 이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이걸 관찰하고 오는데 문재인 씨는 외국에 가서 도대체 뭘 구경하고 오는 겁니까? 해외 사적 관광은 대통령이라도 규제를 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돼요. 이게 관광 이거 안 돼요. 네. 어쨌든 간에 67년도에 시공을 해가지고 70년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야당 정치인들이 배짜라식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그 개통시하는데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포항제철. 이건 제가 늘 이야기했었지만은 이 포항제철이 산업화의 꽃이자 국력을 상징하게 되는데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여러분 이 교과서에 이거 써가지고 고맙다 해줘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한 건 잘못했는데 사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 거 우리는 이거는 땡큐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어제 제가 어제 어쨌습니까? 일본 보수 세력하고 우리 자유주의 세력하고 같이 세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온 결과는 그겁니다. 한미일이 같이 가야 된다.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또 이 한미일의 주적인 세계 공산주의자들 지금 공산주의 세력과 100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똘똘 뭉쳐서 세계의 공산주의 세력과 대항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무찌르는 반공의 최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공산주의에서 지금 미국이 중공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거든요.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미군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한국 국군이고 이 주한미군 아닙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이 여기에 조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얘기에서 우리는 방위비 이건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최전방에서 세계의 공산주의가 피를 흘려서 오늘도 여기서 싸우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돈 그렇게만 할 것이냐? 정신 차려야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방위비를 삭감해야 돼요. 그게 디플로마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우리 공화당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예의할 게 아니에요 뭐든지. 예예. 주사파 정권은 김정은은 예의하시오. 우리 그래 하면 안 된다. 따질 것 따져야 해. 이승만 대통령이 벤프트 장군이라든가 메가더라든가 리치웨이 트루만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들에게 영어로 통화할 때 이것이고 저건 정확하게 지적을 하니까 미군 장성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니까 이승만 박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7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완공을 73년에 했는데 박혜준 씨가 포항 아파트에서 매일 8시에 체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혜준 씨가 회장이 포항제철은
일본의 배상금으로 짓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 영일 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 이게 한국판 사무라 정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포항제철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봐주시면 박수 쳐야 돼요. 거기에다가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가 구성이 되고, 이건 왜 이게 필요하냐? 막걸리병, 석유화학제품, 화장품, 전화기, 청소기, 자동차 부품, 이것이 플라스틱 용품을 해서 쓰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이것을 대규모 단지를 조성을 했던 것이고, 이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를 만들면서 경공업 분야의 일본 종석을 탈피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추석전에 안양 이마트 쪽에 이렇게 저렇게 뭘 붙이는데, 일본은 이깁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플랜카드를 뜯을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습니까? 이런 소리 없이, 이런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국민 정신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일본과 기술 경쟁을 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일관계 문제는 일본을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한국과 일본이 한일협정서, 한일국교정상화 그 정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을 만들고 사인했죠. 아베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이 부저가 한일관계를 매듭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딴짓거리세요? 왜 딴짓거리세요? 이거는 일본을 지고 이기고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면서 일본과 같이 가면 된다 이야기예요. 예? 그 정신을 알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6차까지 확장 강소를 하고, 여기에서 이 자동차라든가 조선 공업화가 이거 지게 되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지만은, 이분이 왜 공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느냐, 사범학교 나온 사람이 뭔 그렇게 공업에 대한 추억거리가 있었느냐. 제가 박정희 대통령 자료를 좀 보니까, 이분이 박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에서 거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주 군관학교에 있을 때 만주 일대 대련, 무순, 그 다음에 심양, 이런 일본이 만드는 중화공업을 시청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년대에 청년 박정희는 만주에 일본 제국이 만드는 중화공업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야, 일본 대단하다. 거기에서 뭐요? 자기 한국의 중화공업에 대한 야망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2의 일본을 꿈꿨던 겁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6.25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1954년에 6개월 동안 웨스트포트시라고 육사 전문학교인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미국 문명을 봤는데, 미국 문명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 나라 뒤집어야지. 예? 우리나라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까지 정치인들은 밥만 먹으면 싸움이죠. 정쟁하죠. 밥만 먹으면 정쟁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조선이 여러분 당포사회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중화공업에 두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태준, 그 다음에 김정령,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상무부 장관 출신이죠. 많은 역할을 했는데, 소위 비서로 있으면서 중화공업과 같이 방위산업을 동시에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이 김정령 비서는 서양식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서양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식 더 나아가지고 한국의 이 산업화는 위로부터의 공업화죠. 즉 재벌에게 국가적 목표, 할당 목표를 주어 가지고 애국심을 통해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문을 했던 분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인물로 그 유명한 오원철 씨입니다. 이 오원철 씨가 지금 아직 살아 계신가 봐요. 근데 제가 아직 인터뷰는 못했습니다. 저는 경제 제2비서실 수석으로 있으면서 또 이거 역시 중화학부 인력을 배치하고 또 중화학부와 더불어 방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방위산업 중에서는 핵무기 유도탄 개발을 미국 모르게 이렇게 하도록 박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고 나가서 자주국방, 국군 현대화에 몰두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김정년, 이 오원철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끝까지 섬길 수가 있었던 이유는 뒤에 있으면서 나서지 않고 나대지 않고 청년 결백하다 이래. 그리고 서로 이 두 비서들 믿고 오로지 충성이래. 국가에 대한 충성.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공무원들의 정신이 혼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틀린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눈치만 봐요. 레프트 라이트 눈치만 본다. 뭐가 옳은가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는 레프트 편도 아니고 라이트 편도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공무원들 뭐가 있다? 일본혼, 야마토혼 있다. 그래서 일본도 정치인들 문제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공무원들이 관료가 이렇게 끌고 나가요. 우리나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업화가 왜 성공했습니까? 여기에는 애국심에 투철한 김정년 이런 오원철 같은 청년 결백한 에리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 된 것이죠. 이 사람들 월급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전공로 알죠? 여러분, 공무원들이 노동자 꼭 해야 됩니까? 예? 노동 때문에 나라가 망할 판인데 공무원들이 노동이 있어야 돼요. 다음 정권이 우리 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전국 공무원 노조입니다. 없애야 돼요. 어디서 노조예요? 자, 유신체제의 목표가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74년도에서 80년 때까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되고 1인당 GNP 1000달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대신 민주주의 이거는 잠시 유보해야 되겠다. 왜? 민주주의한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민주주의한테 돈 많이 들죠? 또 파퓰리즘도 있고 해서 산업화되고 통일될 때까지 민주주의 지자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방자치제도 통일될 때까지 유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 여러 번 하시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지방자치제 해야 민주주의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속으로 좀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제 어찌 되고 있습니까? 좌익의 꽈리, 그죠? 좌익의 아지트가 됐어요. 종북 좌익의 아지트가 됐다 얘기, 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지방의 언론사들, 지방의 하급지 공무원들, 좌익들 눈치만 봅니다. 좌익의 붉은 꽈리들이 그 진지 들고 앉아있어요. 좌익들한테 그 지자체 내주려고 우리가 지방자치 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4월 3일날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창녕 통영에 우리 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100만원이 넘는 차원에 국방 무기 창고, MC팀, 무기 탄약 슈루탄 만드는 데인데 거기가 민노총에 아지트 된 거 알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자주국방 기지 만들 때, 그 공단을 만들 때, 무기 공장 만들 때 그게 민노총 아지트대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린다. 피눈물을 흘린다. 예? 피눈물을 흘린다. 지자체가 완전히 붉은 세력의 꽈리가 되버린 거예요. 지자체가. 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또 다른 붉은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입니다. 다행히 조국 사태가, 조국이 나와가지고 지금 조국을 건지기 생기세요. 대중이 지금 그 이슈체제가 되니까 대중들이, 국민 대중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물론 행정이 난무하고 정치가 사라진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박정희 대통령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명신 중장 알죠? 최명신 중장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도 못 되고 사성장군도 못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비서실이라든가 중앙정보부라든가 군 보안사령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최강대 경호실 이런 쪽에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낳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이건 유신체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화공업의 그 전략을 우리가 보면은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경공업 대신에 중화공업을 수출 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장을 지으면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국제적 경쟁력을 지으려면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되죠. 규모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은 뭐냐? 국내에서는 수요가 없었지만은 외국에 수출해서 팔아 먹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김정영 상공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대통령 같아 이렇게 제철해도 해외 시장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찌 됩니까? 다 소화가 됐죠. 가격이 시작이기 때문에 포항제재 같은 게 다 가격이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 해도 이거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죠? 국가 전체가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는 리스크, 모험을 박정희 대통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 믿는 게 있었습니다. 믿는 게 뭐냐면 미국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월남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용맹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기업,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조야에 기업이라든가 미의회 이런 걸 통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본 쪽도 마찬가지죠. 미국 행정부가 혹시나 반대하더라도 자신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가 미국 쪽의 의회라든가 이런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남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박 대통령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수실 구멍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전략은 그대로 먹게 된 거죠. 왜? 여러분 알다시피 72년도에 주월 한국군이 전부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기름 중동에서 중동 전쟁이 나고 보유가 전쟁이 보유가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 한국이 월남의 특수를 중동에 다시 진출하게 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우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중동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현대건설 같이 손잡고 하는 물길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을 통해서 얻었던 자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한 전략가로서의 정치인이다. 전략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건 전략가가 아니면 못하는 것이죠. 전략가가. 그 올라파병, 그죠? 용병이라는 비난을 각오해가지고 올라파병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전략적인 걸 가지고 국가 이익을 통해서 국민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단을 내리고 국가를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갔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 나라가 내일 모레 망할 판인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왜 그리워합니까? 이동훈 씨가 이동훈 외무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며 이런 회고를 썼는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분이 전략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거의 내일 모레 망할 타인데 일본이라든가 미국 자유진영은 이 주사파 정권의 대안의 정당, 대안의 리더십이 어느 정당이고 누구냐 이야기예요. 그럴 때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전략가로서.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박정희 대통령이 던졌지요. 자기 몸을 국가를 위해서 던질 줄 알아야 된다. 눈치 놓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이유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고급에서 중하고급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답답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수가 생각이 안 나지요. 수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뭘 합니까? 상대방 수를 따라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중합 정책을 추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느냐? 고투 재팬 일본이 중화국을 갖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뭘 했느냐? 일본의 종합 무역 상사제도 그거를 카피를 해버린다. 여러분, 삼성이 왜 컸습니까? 일본의 기술을 처음에 모방했죠. 예? 부족하면 잘하는 사람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두게 됐던 겁니다. 자, 일본이 중동 진출을 한다는 걸 알고 우리도 일본이 중동 진출하듯이 거기는 5일 만이 알죠. 그걸 포착한 거예요. 일본한테 정보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 군사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우리 박정희 시대는 일본과의 경제, 정보, 기술 교류가 굉장히 빈번한 겁니다. 지금 완전히 일본과의 교류가 완전히 막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일본이 간 방식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찍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고기를 막 안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6대 전략업종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강남만에는 제2제철소, 여천에는 석유화단지, 그다음에 온산에는 비철금속, 창원에 아까 얘기했던 기계공단, 거제도에 조선업, 또 구미에 전자공단 이렇게 해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고 국가 자본의 협력 강화를 하면서 재벌을 대폭 키우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만에 한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대만이 우리나라처럼 아시아의 네마르로 등장했죠. 근데 이 대만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금 처져 있지 않습니까? 왜 장개석의 대만이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보다 처졌느냐 하면은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처럼 재벌이 없다. 재벌이.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 체제로 갔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근데 한국은 일본처럼 비즈니스. 재벌 시스템으로 가서 국제 경쟁력을 뚫고 나갔다. 세계 국제 시장을 점령을 해버린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삼성 부러워해요. 부러워한다. 대만에는 그건 재벌이 없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재벌을 문제를 지적할 게 아니라 문제점을 잘 추선해서 이 재벌을
인컨이었지 삼성이 노조가 없느니 이거는 주사파들이 기업을 없애겠다 이야기. 국가 소유를 해서 노동자들이 그 경영권을 탈취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기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뜯어먹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사회주의 가는 거죠. 이건 재산권, 사유재산권 침해. 거기에 앞장선 게 그걸 앞장서라고 해가지고 조국으로 하여금 그걸 만들어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린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려면 하지 않습니다만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 산업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12, 10이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강점이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잘났다 참 멋지다 하면은 축구, 배구, 노래, 공부 이런 거 저런 거 팔방민 다 잘하면 좋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이 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하고 잘났느냐? 세계에서 많은 물품이 생산되죠. 그 생산되는 물건 다 골고루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다 골고루 만들어요, 다 골고루.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80% 90% 뭐예요? 다 골고루 생산해서 국가적인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골고루 다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5개, 6개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요? 이 좋은 나라 위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전략산업 업종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박 대통령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아닙니까? 바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70년 대한민국 사에서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여러분 왜 간단한 겁니다. 왜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선비들을 못 살았느냐? 왜? 자꾸만 두만강 압록강 가라앉습니다. 자 여러분 두만강 압록강 건너면 누가 있습니까? 짱깨 알죠? 짱깨 중국 때 놈들 짱깨가 우리 올라오러 해 안 해? 우리가 그 짱깨들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저 사람들은 두만강 압록강 고구려도 우리 땅이다 해가 자꾸 올라가다 돼지가 얻어터지죠. 러시아에서 노스케에 얻어터지고 짱깨에 얻어터지고. 그런데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의 전략은 뭐냐? 해양문명 Go to sea! We have to mee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바다로 가서 일본, 미국, UN, 일본 해양문명과 교류한다. 밝힌처럼. 이게 대박이에요. Go to sea! 우리가 일본과의 혈액단 물줄기 고려 때는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Go to sea! 바다로 가는 작전은 뭐냐?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을 때입니다. 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바다에 배 해군을 키우지 않았어, 그렇죠? 여기 이순신 장군 동상 있죠?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거북선을 만들어서 바다를 지키라 그거지요. 바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해군을 양성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개죽을 한상하신 겁니다. 개죽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해양 전략을 알고 조선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호이라는 게 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에게 건설업만 한 사람인데 정주영 회장에게 몇 번 차려서 배 만들어라 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무슨 기술과 돈이 있어서 배를 만드니까 건설업하고 사이징 정비사 사람이 하루 자식보다 뭐 해? 예!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보람만 차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영국 간 거예요. 영국 갔을 때 미팅을 했는데 거북선 알죠? 거북선. 우리는 이런 해운업의 전통이 있다.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을 이 정종 회장이 굉장히 끄질긴 사람 아닙니까? 끈질기게 해가지고 영국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현대 조선소를 기공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여러분 미국 네덜란드 알죠? 네덜란드는 배 만들어서 먹고 삽니다. 배 만들어서. 그래서 조선업을 발전을 시켜서 삼성 현대미포조선소, 삼성 거제조선소, 또 대우조선소에서 선박으로 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바다에 왕국을 만든 겁니다. 바다. 우리는 바다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면 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이 제작 부품을 이야기한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고 싶고, 오일 쇼크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73년도에 오일 쇼크가 나고 73년도 중동 전쟁이 일으니까 유럽에서는 그 당시 여러분 70년대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올라가면서 거의 구공탄 알죠? 저도 고시 공부하다가 구공탄 4대 가서 마시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70년대는 전부 다 아파트에서 석유를 떼게 됩니다. 석유값이 2배, 3배 올라가게 되죠. 이거 큰일 났어요. 자, 이거 대책이 뭐냐? 그래서 오은철 비서실장이 일본 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의 재벌들이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가지고 건설업을 하는데 중동 사람들이 기어져서 이 일을 못해요. 땡밑에. 그래서 해외에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도착한 거예요. 중동으로 가자 이래. 근데 중동으로 가려면은 거기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남전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하고 인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죠? 최명식 장군이 그 다국적 기업, 미국 다국적 기업하고 인간관계를, 이 기업을 인연을 맺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중동을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왕이 밤에 나갔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체입니까? 밤에도 12시 됐는데 불을 켜놓고 24시간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더울 때. 그래서 건설 수지를 더 주고 그 당시 우리나라 건설업체 노동자들 해외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 월남한 군인들 70년대에 월남에 가서 007 가방 들고 일했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선배들, 아버지들 참 우리는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럽이 석유 때문에 경제력이 완전히 푹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8%, 9%, 10%팍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중동을 진출하는데 과당 경쟁을 하게 되면 노임이든지 건설 단가를 덤핑을 하게 되죠. 그건 안 된다. 왜? 맨하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마장사 과당 경쟁해가지고 50불짜리가 5달러, 5불로 똥값 치는 거 알죠? 땅값 친 거. 가마장사. 그래, 다 망해버렸어요. 이거 안 된다. 예? 가마장사 이거 다 망했는데, 이거 안 된다. 건설업체들 과당 경쟁 방지하기 위한 해외 건설 촉진법을 75년도에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 진출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외 달러를 성공해온 그 달러율이 외화 가동률이 급증하게 되고 오일 쇼크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70년대에 이 선진 국가는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래가지고 죽을 맛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만 경제 성장을 급속도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럽 10개국을 돌았고 오스만 터키라든가 이태리 좀 가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가용이 넘치면서 이런 나라 없어요. 제가 파리 호텔에 들어가봤는데 엘리베이터 알죠?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의 규모의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 호텔 사이즈도 그렇고, 밤 9시에 파리의 시가지에 가보니까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전기가 부족하다고. 유럽이 전기 부족, 물 부족, 석유 부족, 그 다음에 이슬람 난민들 알죠? 와가 득실듯이 하죠? 여러분, 유럽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 맛이 한번 가보십시오. 오스만 터키 거기도 밤 9시 되면요 전 지역이 아무 문제예요. 전기 부족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다 몰람전 이야기 다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 젊은 세대가 들어가고 제가 돈으로 다니는 거죠. 젊은 세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집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좌익들은 독재 하는데 김일성 이거 공산주의에 독재하면 이거 독재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김일성은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김정일 몇 년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했죠. 예? 그 사람을 막 기관장적으로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독재했다 칩시다. 거주의지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사파들, 민노총들 이런 그 좌익들이 세월호 또 어쨌든 간에 좌익들이 난동하는 거 그건 구속할 수밖에 없죠. 오조들 지나치게 하는 거. 공무권 일부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의 독재에 비하면 박정희 시대의 18년 독재는 독재 축에도 안 들어요. 이것은 좌익 운동권 인사가 하는 말인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좌익 독재자들 사람 죽일 때 수백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자, 18년 동안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은 1961년에 1인당 GNP가 87달러, 82달러, 80달러입니다. 그런데 사망할 때 1979년 12억 대 1647달러가 됐습니다. 10배, 몇 배, 엄청나게 있죠. 자동차 등록 대수 61년도에 26,500대입니다. 그 다음에 79년도에는 49만 4,300대. 중학교 진학률 61년도에 49%고 그 다음에 79년도에는 93%다.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다. 물론 중화공업이 발전 부작용도 없었을 밖에 없죠. 모든 특혜로 인해서 중복 도자라든가 기업 부실 경영 그런 저런 부작용이 없었다. 중복 투자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79년도 이 유신체제가 끝나고 10년 뒤로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중학고 추진했던 그 부작용이 10년 뒤에는 정리가 말씀이 되면서 중학공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1980년대 이후에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마련했고 10대 무역국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이것이 말하자면 노동력만 많은데 우리나라의 그 자원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인구 상태에서 개발도상국가에는 대한민국을 빼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70년 동안의 건국 산업화를 압축 성장을 이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CLA니까 스칼라피노 교수, 이 한명한계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회고하면서 박 대통령 주문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가 유능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유신체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유보로 하면서 중화국공고에 달성을 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 여러분 고르바체프가 저는 개혁개방 정책 한다 해가지고 오라가는 거 알죠? 중국이 정치개혁을 뒷전에 하면서 경제적으로 해가 조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근대화 공업화를 하려면은 정치적 근대화는 유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대세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런 것을 주장한 인물 중에서 성균관 대학에서 지금 강남으로 돌아서는 분인데 김일영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건국과 부국의 책을 읽어가 제가 이거 독감을 썼었는데, 물론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국은 박정희 대통령 이 업적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 민주화 산업화된 대학의 국가의 지표를 봤는데 하나의 데이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만이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정치적 민주화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하는 나라는 결코 산업화를 달성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 연구를 합니다. 이 김일영 박사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 것이 그의 건국과 부국이라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자 중에서도 이렇게 용감한 정치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자,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미국이 하라 했습니까? 근데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해가지고 미군들 니 대상하라고 압수를 하게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들떠름합니다. 아마도 쿠데타 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내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쿠데타 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5.16 쿠데타 혁명, 그 당시 쿠데타 혁명인데 5.16 혁명은 미국이 하라 한 거 아니라 박정희 소장의 애국심의 결단을 추진을 한 것인데,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 충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또 중화공업 하지 마라 그런 것도 무시하고 또 이런 미국의 이야기에 맹종하지 않고 독자적인 주체성이 여기 나옵니다. 독자적인 계획과 추진력을 확보를 했다. 미국과 충돌을 각오하고 결국 이것이 12.6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교수가 그랬어요. 각각 영어 조금 하시죠. 배우는 신용이라 조금 하시죠. 김대중가 살아남은 것이 영어 좀 콩글리시 영어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쁘게 보여가지고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게 아니에요. 에이 내가 그거 무슨 내가 이거를 이해해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으로 볼 때는 뭡니까? 저 사람 좀 까부네 섭섭하는 용어예요. 요 차이나요. 그러면서 이제 막걸리 사면서 이야기할 때 에이 미국 놈이 술 마시면서 막걸리 먹고 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도청할 때 보면은 이거 박 대통령이 건방지게 나오네 이거예요. 우리 몰래 핵을 만들어 까부로 요거예요. 요거 말이야. 요거예요. 요 뉘앙스예요. 그래서 김대중 살고 박정희를 해야 돼요. 그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계획을 높이 평가하지만은 미국과의 결정적인 충돌은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교훈을 남기게 됐죠. 그렇지만 70년 동안에 우리는 미국의 고마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개방시키면서 대한민국에 이 물건을 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산업화,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이런 업적을 달성하고 경제 10위권에 이룩했다는 것은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이런 그 신체제의 특징과 부작용이 있었지만은 정치활동도 억압되고 노조활동도 억압되고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약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 이런 종합공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그 타이밍은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그 타이밍의 결단력 그리고 반민무도를 무릅쓰고 일본을 건너가서 한국의 정상화를 맺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련한 추억으로 여기에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토크쇼를 하게 됐던 사실에 대해서 제 자신은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